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러시아 백군의 몰락으로 시베리아에 주둔했던 연합군 대부분이 철군을 단행하고 있을 때 일본군만은 계속 시베리아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브레이크앤스팟 제7편, 제8편에서 이미 언급했었죠. 어쨌든 이때 시베리아에 주둔하던 일본군의 사기는 급전직하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쟁의 명분 자체가 일단 매우 빈약했었고 상대적으로 온화한 기후였던 본고에 비해 날씨도 너무 추운 데다 가는 곳마다 게릴라들의 공격에 시달리다 보니 대다수가 농사짓다 얼떨결에 끌려온 징집군이었던 일본군 입장에선 연합군들까지 하나둘 고향으로 떠나는 광경까지 보게 되자 그 박탈감이 배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군기 또한 점점 더 막장으로 치닫게 됐죠. 그도 그럴 것이 20년 전 럴전적 때에는 그나마 국가위기상의 극복이라는 그들만의 절대적 대의라도 있었지만 이번 시베리아 출병은 그것마저도 없었던 어설프기 짝이 없는 출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럴전쟁 이후 직접적인 전쟁이 없었던 나름 평화로웠던 시기였던 이때 일본군의 군기가 예전보다 못하게 되는 것을 보고 이를 우려한 일본 군부는 군 전투력의 위주를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해봅니다. 어쨌든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메이지 유신과 함께 조직된 초창기 일본군. 사실 이들은 말만 근대적 군대였지 실상은 대부분이 강제 징집된 농민들 후생도 있었던 1천억이 짝이 없는 집단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징병자원, 즉 적정 연령대의 남성은 그럭저럭 충분했었지만 정작 군인으로 육성할 만한 자질을 갖춘 사람들은 극소수였고 그마저도 제대로 된 훈련 매뉴얼이 없다 보니 그 상태는 군대라고 보기엔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작 군대라고 하는 것이 이때까지 농사만 짓던 농부들을 무작정 끌고 와 총만 쥐어진 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이렇듯 징집은 했다지만 군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닌데다가 이때까지 일본 남성들에게 전쟁은 완전히 딴 나라 이야기였고 그러기에 이들은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를 떠나 기본적으로 전쟁 자체를 이해할 능력조차 없었던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본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전쟁이라 하면 무사들만의 전유물이었고 대부분의 일본인들에게 전쟁은 그저 남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메이지 시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쟁은 다이묘로 불리우는 각 본주들과 사무라이들에게만 국한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메이지 정부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국민 개병제에 입각해 전 국민의 징집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자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단 젊은 장정들을 모아놓기는 하였으나 이들은 그저 밥만 축내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제대로 된 병사로서 써먹으려면 그것도 새로운 근대 전술 운영법에 맞춘 군대로 써먹으려면 새로운 차원의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죠. 결국 새롭게 정권을 잡은 메이지 정부의 군수뇌부는 이들 얼치의 군인들을 하루아침에 청행으로 탈바꿈시킬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에 따라 도입한 것이 바로 프로이센식 군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나름 민주주의적 가치가 존재했던 프랑스식 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었지만 보불전쟁으로 프랑스가 프로이센에게 무참히 깨져버리는 것을 보자 바로 프로이센식 군제 시스템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18세기부터 프로이센군이 사용한 전투 방식은 당시의 여타 유럽 국가들이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열 보병을 이용한 전술이었습니다. 즉 일정한 형태로 전열을 갖추어 전투를 하는 방식이었죠. 이것은 당시 병사들의 대부분을 이뤘던 하층민 출신들의 낮은 공기의식을 강제로 도출하기 위함이었는데 당시 머스킷 소총의 낮은 명중률과 느린 연사 속도도 크게 작용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당시까지만 해도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낮은 일반 병사들을 각자의 개별 전투력을 극도로 발휘하기 위한 상계 전술에 투입했다간 PC 전투대용에서 이탈할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사정들로 이런 형태의 전술을 고집했던 것인데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 미친 신이나 다름이 없는 전술이었습니다. 즉 엄폐물도 없이 일렬로 서서 사격하기 또는 일렬로 서서 전쟁이 따위에 무모하기 짝이 없는 전술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를 수행하기 위해선 각국 군대는 군기잡기가 군대의 가장 큰 과업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를 가장 잘 수행하기로 유명한 군대가 바로 프로이센의 군대였던 것입니다. 당시 프로이센 군대에는 명령에 복종치 않는 병사를 잡아다 명태 패듯이 두르고 패는 태형이 유행했었습니다. 차라리 맞아 죽으니 그냥 시키는 대로 전투에 나가서 죽는 게 더 낫다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뒤 일본군은 뒤늦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로이센의 군기 시스템을 전술 교류에 고스란히 묻혀 들어옵니다. 그것도 오리지널 버전 그대로 말이죠.
제1차 세계대전과 근대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이미 유럽 군대에서는 이러한 체벌 방식보다는 구금 또는 감봉을 하거나 계급을 박탈한 등의 근대화된 체벌 방법이 이미 도입됐었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이런 변화는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뒤늦게 구타를 통한 공류양립 시스템만을 도입해 아무런 규정이나 기준도 없이 선임자 혹은 상급자의 기분에 따라 시행하는 탁치고 구타로 발전시켜버립니다. 100년 전에 있었던 유럽식 태용도 어디까지나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공개적으로 엄격하게 행해지는 군법상의 형벌이었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렇게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들은 역시 일본스럽게도 폭력이 군기를 잡는 데 제일 쉽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때문에 이들에게 규정 없는 구타점은 아무런 문제거리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결과로 하급 장교들은 상급 장교들에게 두들겨 맞았고 억울하게 두들겨 맞은 하급 장교들은 밑에 있는 하사관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했으며 또 하사관들은 그 분풀이로 당시 인간 대접은 눈꼽만도 하지 않았던 사병들을 더욱 가혹하게 두들겨 패는 폭력의 순환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서로 쥐잡듯이 두들겨 패는 고리가 확립되었으니 이때부터 쉼없는 구타의 악순환이 전체 일본군을 지배하게 됐죠. 심지어 일본군은 이렇게 구타로 인해 경직된 시스템을 가리켜 군기가 엄정하게 확립된 좋은 사례라고 선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군에서 병사들을 교육시킬 때 따귀를 때리는 것은 기본이었고 점호시에 줄바따를 때리는 것은 일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일본군의 정신주의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주의보에 맞으며 구타에 경대돼 버린 일본군 병사들은 그에 대한 보상 심리 때문이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지나간 군대의 추억이라며 또다시 미화시켰죠. 어떻게 보면 그 옛날 대한민국 군대가 언뜻 생각납니다. 해방 후 장군 초기 일본군 출신들이 대거 국군에 들어와 그대로 전수시켰던 일본군의 이런 썩은 잔재들이 한국군에 그대로 이어졌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됐던 것이죠. 거기에다 군인이 정치에 관여하라는 속성까지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쓸데없는 군국주의적 엘리트의식에 묻혀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은 두 번에 걸친 군사구태타로 심각한 헌정질서의 파괴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지긋지긋합니다. 물론 현재의 대한민국 국군은 그렇지 않으리라 기대합니다. 선진군대 대한민국 국군 화이팅! 어쨌든 이런 구타 문화로 점철된 일본군은 결국 고도로 막정화된 군대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일본군 수뇌부는 여기에 대해 병사들 상대로 독특한 정신교육을 하나 더 추가시킵니다. 바로 일왕이라는 뒷방 구석에서 몇백 년을 껍데기로 살아온 존재를 갑자기 끌어내 천황은 만세일계인 신의 아들이므로 이 존재를 위해 너희들은 목숨을 바쳐야 한다. 그러면 너희들도 군신이 될 수 있다. 라는 회개한 논리를 강제로 주입하거나 혹은 사탕 발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샤머님조차도 아닌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종교와도 같은 가치관. 하지만 이것은 군부의 교묘한 정적인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어차피 하급 사무라이들이 기존의 계급 전통을 파괴하고 저지른 쿠데타가 바로 메이지 유신이었던 관계로 자신들의 모자란 정통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것이죠. 계급으로 따지자면 제일 높지만 수백 년간 구석방 명예직일 뿐이었던 일원을 꺼내와 마스코트처럼 내세움으로써 자신들의 반란을 정당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거사는 체제를 붕괴시키는 하극상이 아니라 지존의 위치에 있던 천황을 복위시킴으로써 체제를 다시 정상화시킨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저지른 쿠데타의 명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약한 집권 명분을 숨기고 나아가 심소봉대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이해도 갑니다. 하극상을 저지른 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하극상이니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구타와 미신으로 점철된 일본군. 그들은 이후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나름 겉으로는 정예군대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는 상대가 워낙 군대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존재들이어서 그렇게 인식됐던 것뿐이었고 실상은 말도 안 되는 정신교육과 구타로 경직된 군대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일본군 수뇌부는 병사의 안전과 처우에 관해선 일체의 고려도 없는 작전만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사상자의 속출이었죠. 훗날 미군들이 일본군을 기관과 군기가 바로잡힌 군대라고 평가했던 것도 이런 속사정 모른 채 고함을 지르며 냅다 죽으라고 달려든 모습에 일단 당황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 모든 것이 용맹성이 아닌 그저 등 떠밀린 행동이었다는 것을 이들은 몰랐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잘못 알려졌던 일본군의 군기 얘기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 이번 시리즈의 본론인 일본군 성문화의 역사에 대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일본군의 성문제 역시 앞서 말한 무자비한 구타를 동원한 일본군식 군대 문화와 무관찮다는 것을 먼저 밝혀둡니다. 다시 1920년 당시 일본군이 주둔했던 시베리아의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곳은 그들이 이때까지 보고 생활했던 곳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정일전쟁과 러일전쟁 당시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군은 가난한 군대였습니다. 더구나 전황 자체가 매우 급박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렇다 할 성에 관한 문제 역시 그리 크게 되되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의가 달라집니다. 브레켄스팟 체코 군단편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때 일본군의 시베리아 원정은 체코 군단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포장해 시베리아를 어떻게 한번 해보려는 꼼수였지만 어찌됐든 일본군 입장에서는 나름 여유있는 전쟁터로에 파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블라디보스톡은 거의 모든 것이 유럽식 생활 양식으로 꾸며진 곳이었고 문화 자체도 완전히 유럽화된 지역이었죠. 그리고 20세기 초의 유럽은 소위 낭만주의와 성개방의 문화가 몰아치면서 반나치주로 유명한 파리 몽마르트의 물랑루즈 같은 대표적 문화가 만발할 때였습니다. 그런 흐름은 이곳 블라디보스톡에서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일본은 오늘날의 성문화 천국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나름 유교적 문화에 익숙해 있던 시절이었죠. 물론 여타 동부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선 자생적이든 어쩌든 좀 더 개방된 성문화의 속성은 가지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당시 순진한 농촌 출신들이 줄을 이뤘던 일본군 병사들은 당시 블라디보스톡 시내에 넘쳐나던 유럽식 스트릿 클럽을 보고 대단한 충격을 받게 되었고 모두 눈이 뒤집혀버립니다. 물론 이런 곳은 장교를 많이 출입할 수 있었던 곳이었지만 당시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이런 퇴폐적인 클럽뿐만 아니라 백인 여성과 각국의 매춘 여성들로 우글대는 매춘굴 또한 곳곳에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시베리아에 파견된 일본군 내에 만연해 있던 바로 전쟁이 많은 태도, 즉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자세를 보면 당시 시베리아 파견군의 보급품을 조달하던 조선 주차군 사령부의 업무보고에 잘 나타나 있는데 원정군 대부분이 관비로 만주여행을 온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사계의 저가 심히 우려된다 라고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당시 시베리아 파견 일본군의 수준은 딱 이 정도였던 것이죠. 이렇게 놀러온 기분으로 시베리아에 상륙한 일본군, 이후 이들은 바이칼 호수 지역까지 진출하긴 했었지만 적군계열 빨치산들의 게릴라전에 시달리고 가뜩이나 군 내부의 무자비한 구태에도 시달리다 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추위까지 닥쳐오자 본인들의 임무는 그냥 다 내던져버리고 모두 될 대로 되라는 식이 돼버리고 맙니다.退却命令で皇軍の名誉を汚した仙人隊長高倉大佐、本日をもって二等兵に降格する。一つ、高倉二等兵は天皇陛下への忠誠心を切腹で証明せよ。以上。名誉ある死を賜れた天皇陛下に感謝しろ。天皇陛下万歳。 1868년 1월 3일 왕정 복고라는 미명 아래 새롭게 정권을 잡은 메이지 정부는 오합지졸이었던 군인들을 하루아침에 정예군으로 탈바꿈시킬 목적으로 당시 태용을 통해 군기잡기로 유명했던 프로이센의 군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무런 규정이나 기준도 없이 선임자 혹은 상급자의 기분에 따라 시행되는 구타 문화로 발전시켰죠. 즉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여 구타를 통해 군 내부의 공포심을 유발시킴으로써 군을 다스리려는 기형적인 폭력의 순환구조를 완성해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터무니없는 만세일기의 천황이라는 교조적인 산업까지 만들어 병사들을 세뇌시켰습니다. 그러나 민간인들에 대한 폭행, 즉 정근내적인 군대나 저지르던 강간 및 살인 등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선 매우 관대하게 조치했습니다. 일본군은 이런 심각한 범죄 행위들을 고작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선 불가결한 현상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군대를 천황의 군대라 칭하며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직되고 비정상적이며 반인륜적인 군대에 과연 대의라는 명분과 창의라는 힘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물음표,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탐구하려는 역사의 가치일 것입니다.
시베리아에 파병된 일본군이 바이칼 호수 지역까지 진출했다가 적군계열 빨치산들의 게릴라전에 시달리다 다시 블라디보스톡의 기지로 돌아왔을 때 전편에서 언급한 대로 이들은 자유분방하고 성개방 풍조가 만연한 블라디보스톡의 유럽식 반문화에 모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탐닉에는 장교 사병이 따로 없었죠. 이때부터 블라디보스톡에 주둔한 모든 일본군 병사들의 군기는 완전히 개판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사령부 수뇌부의 장군과 영관급 장교들은 전쟁 특수를 노리고 블라디보스톡에 지사를 설립한 미쓰비시 같은 현지 대기업 지사 사무실에 매일같이 드나들며 고급 요정 등에서 접대를 받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관급 장교들과 하상원들 역시 현지 살롱과 스트릿바에서 술판과 매춘에 날이 새는 줄 몰랐죠. 윗분들이 이 지경이었으니 사병들도 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 역시 뒷골목에 널린 활락가로 용감히 돌진해 다국적 매춘부들과 활락의 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도시에 주둔하던 병력들은 그래도 나름 후방 자원들이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최전선으로 파견된 보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들 역시 툭하면 게릴라 소탕이란 미명 아래 현지 마을의 난입, 가축화 생필품을 마구잡이로 빼앗고 심지어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해당 지역의 관리에 어린 딸까지 성폭행하는 등 하루도 빠지지 않고 미친 짓을 벌였던 것이었죠. 상황이 이르다 보니 일반 부녀자들에 대한 강간은 그저 일상적인 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만행을 제재하고 처벌해야 할 지휘관들은 오히려 탈영이나 항명을 방지한다는 생각으로 이 모든 만행들을 제재하기는커녕 오히려 권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방금 말한 항명이라는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죠. 그것은 다름 아닌 당시 일본 군대에서는 군내의 잦은 폭력행위로 참다 못한 하급자가 상급자를 들이받아버리는 역폭행, 즉 마음에 들지 않는 상급자를 왕따시키거나 린치하는 보병대식이라는 관행하는 현행이 만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휘관들은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부조리의 향연이 벌어지고 있었고 이들에게 진정한 군기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부조리로 점철된 군대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사태를 파견 일본군 최고사령부도 파악은 하고 있었으나 도둑이 지발 저린다고 일단 사령부부터 주지용문에 빠져 있었고 또한 지나친 구타 등으로 군내 하극상까지 발생하게 되자 일탈 행위를 막으려고 어용부용 취한 대책이라는 것이 고작 병사들에게 군인의 마음가짐이라는 소책서를 배포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강력한 처벌을 경고한 등의 조치는 찾아올 수 없었고 일탈 행위를 금지함, 모두 자제하기 바람이라고 써놓은 게 전부였었죠. 사령부의 조치가 달랑 이 정도로 그치자 이젠 파견군의 모든 간부들이 사병들의 만행을 묵인하는 것을 떠나 방조해버리고만 합니다. 하기야 윗분들은 물론 자신들도 이런 상황을 즐기는 판에 병사들을 제재하는 것 자체가 업을 성설하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차제의 당시 일본군 사병의 70% 이상은 문맹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책자를 줘도 읽을 수조차 없었던 것이죠. 과연 이걸 몰랐을까요? 거기에다 이를 바로잡고 해당 병사나 지휘 장교들을 문책해야 할 장성급들조차도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던 것은 물론 한 발 더 나아가 오히려 이를 권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시베리아 아모르주를 작전권으로 하던 일본군 제12사단장이었던 오이 시게모토 중장이라는 또라이는 부하들에게 러시아인은 패전국 국민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대접을 해도 무방하다. 더구나 러시아인들은 믿을 수 없는 사회주의자들이다. 라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개도안할 망언을 지서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인들은 사회주의자들이니 더욱 가열차게 만행을 저지라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참 집안꼴 잘 돌아갑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의 정규군이 맞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일본군의 실체이자 앞으로도 계속 자행될 일본군의 만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당시 일본군 또라이들에겐 자신들의 이런 모든 만행을 덮는 요술방망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12사단장이 주장했던 자신들이 사회주의 혁명의 전파를 막는 소지라는 논리였죠. 당시 일본에게 사회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들이 금과 억제처럼 신봉하던 천황제를 부정하는 불온한 이념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일본군은 사회주의를 적 이상으로 경계해야 하는 사안으로 상정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논리 역시 구타처럼 아무런 법률적 잣대나 강령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고리가 되는 말 그대로 그들의 만행을 덮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예를 들어 말도 안 되는 미친 명령을 내리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장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에 반발하는 부하나 동료, 심지어 상관을 제거할 때 쓰는 칼의 용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가 있을 때 그 존재를 무조건 계급 타파를 주장하는 사회주의자로 몰아 고발해버리면 해결되는 식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주의자 낙인술, 이것이야말로 일본 군부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썼던 무단 통치의 도구였으며 패망 때까지 자신들의 민낯을 가리고 국민들을 억압했던 정가의 포도였던 것입니다. 오이 시게모토라는 또라이 망원에 흥분하다 보니 잠시 옆으로 샜습니다. 다시 일본군의 성실태로 돌아와 어쨌든 이런 막장구도 같은 군기물난 행위와 성문제에 관해선 일본군은 철저히 은폐했지만 어쩔 수 없이 표면화된 문제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쓰레기 같은 짓을 일삼던 일본군 내에서 대대적으로 휘몰아치기 시작한 성병이라는 후폭풍이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매춘을, 농촌 지역에선 강간을 주임으로 삼고 있던 시베리아주둔 일본군들이었기에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기도 했지만 당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냐 하면 시베리아주둔 7개 사단 중 장교와 사병을 불문하고 거의 1개 사단에 달한 병력이 각종 성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물론 오이 시게모토 같은 장군들도 예외는 아니었죠. 이는 결국 막대한 전력 손실로 이어졌는데 일본군의 시베리아 침략 당시 전사자가 1378명인데 반해 성병으로 전선에서 이탈한 자가 무려 2012명에 달했으니 이 당시 전투로 인한 병력 손실보다 성병으로 인한 병력 손실이 훨씬 더 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단순히 발병자 숫자만을 단순짓게 한 것이었을 뿐이었고 성병이 도져서 보행 능력을 상실할 경우 성함 명사 2명에서 4명이 달라붙어 이 한 명을 들곳에 싣고 이동해야 하니 실제 전투력의 손실은 그 몇 배에 달했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성병에 의한 전투력 손실이 15에서 20%에 달할 만큼 문제가 심각한 지경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정작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일본군 수뇌부가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 접근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만약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자들이라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먼저 반인륜적인 강간이나 매춘을 금지하는 것 같은 근본적인 원인 제고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와 같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전혀 고려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죠. 대신 근대사에서 유례없는 인간 쓰레기 같은 방법을 당당히 제도화시켜버립니다. 이 당당했던 문제 해결의 방법, 그것이 바로 종군 위안부의 도입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일반 병사 개개인에 의한 강간과 약탈을 국가와 군대가 묵인 방조했다가 전력이 약화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를 예방한답시고 교육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대신 국가가 조직적으로 매춘을 조정하는 정부관리 군 매춘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를 인륜이나 도덕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매춘을 직접 관리하여 병사들의 성병 예방과 성역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전투력 향상을 도모한다 라며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매춘을 군사적인 도구로 활용해 버린 것이죠. 이걸 과연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그저 아연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런 군배 요청이 아니 결정이 내려지자 일본 정부는 이를 즉각 시행합니다. 일본 정부는 처음에는 주로 국내 유학이나 사창가에 있던 여성들을 호주와의 계약을 통해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얼마 가지 않아 도저히 정상국가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바꿔버리죠. 바로 점령 지역의 여성들을 불법적으로 모집하거나 혹은 납치를 통해 강제로 동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상황, 그것은 바로 일본에서는 이미 외국에 나가 성을 매매하는 여성들, 즉 해외 파견 위안부라 불리는 여성들에 대해 나름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8세기 초부터 세계 각지에 나가 글로벌 콜걸로 활약한 일본 매춘부들이 이미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이들을 일컫는 카라유키상이라는 고유명사까지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일본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란한 성의식 때문이었을까요? 이렇게 시작된 일본군 위안부는 중일전쟁에 전초전 성격을 지녔던 1932년의 제1차 상하이 사변 전후 단위 부대 내에 소위 위안소란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설치 부대가 이동하게 되면 따라서 같이 이동까지 했죠. 마치 군의 정규 편제처럼 말입니다. 이때도 상하이를 점령한 일본군 병사들이 자행한 강간 등으로 성병이 만연하게 되자 실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는 소위 종군 위안부라는 실체는 초기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추진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바로 식민지 여성들을 강제로, 아니 사기치듯이, 아니 사냥하듯 끌어모아 성노예로 전락시켜버린 것이죠. 미성년자들까지도 말입니다. 인류 최악의 잡놈들이 근대사 최고의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만행은 종전이 다가올수록 더욱 악랄하게 진행되었고, 패전의 순간이 다가오자 증거 인멸이라는 차원에서 거의 모든 종군 위안부들을 학살해버렸습니다. 시작은 너무나도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었으며 그 과정과 끝은 너무나도 참혹했던 것이죠. 인면수심이라는 말 정도로는 설명되지 않을 일본인들의 범죄 행위. 그러나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해 일본은 어떠한 반성도 또 사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일본군 종군 위안부. 이 슬프고 아픈 역사에 대해 인간이길 포기한 어느 작은 섬에 사는 자들의 악행이라 규탄하기에 앞서 그 참혹한 고통을 받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이용해 입신하려는 자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악마 같은 놈들에게 잡혀 여인으로서 너무나도 가혹한 고초를 당하였고 간신히 살아남아 남은 인생 내내 고통받으신 우리 할머니들, 그런 분들을 등에 업고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 더한 악행을 저지르려는 양아치와도 같은 자들, 이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쪽이든 말입니다.